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성준입니다. 2019년도 이제 시작됐고 이제 곧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겨울방학들은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세웠던 계획들 지금 하나하나 다 잘 실천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들을 가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어려움, 두려움들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평가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고 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어떤 점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의가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겨울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최근 대입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좀 인기를 방영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학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참 강하게 퍼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럼에도 이렇게 왜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대입전형 설계 과정에서 대학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좀 화면을 잠깐 보시죠.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시대가 이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현대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산업화 시대.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막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세대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뭔가를 좀 많이 만드는 것. 그러니까는 합리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획일화, 규격화된 것들을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 정보화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식으로 바뀌느냐? 개성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학교의 모습도 이전 학교와 최근 현대 학교에서의 모습이 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학교와 미래 학교를 좀 대비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전 학교에서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어려운 복잡한 어떤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 미래 학교에서는 문제 상황, 어떤 이 상황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개인들의 역량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학교에서는 점수, 그러니까 얘가 몇 점을 맞았냐,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맞았냐, 그러니까 학점,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면은 이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발표력, 협동력, 창의력과 같은 상대와 의사소통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고요. 또 역량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억력과 이해력이 이전 학교에서 가장 강조된 역량이었다라면은 미래 학교에서는 자기주도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 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유연하고 좀 창의적인 학생, 그러니까는 틀에 꽉 맞춰져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그냥 암기하듯이 그냥 잘 설명하는 그런 학생보다는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잘 살펴보고 다른 지식과 이렇게 좀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중요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학교는 마치 좀 수능 중심, 정시 중심의 시스템이라면은 미래 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중심의 시스템이라고도 좀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수능 전형은 문제가 있는 전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수능 전형과 정시 전형 역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전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좀 유효한 전형이고요. 하지만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모든 학생을 이렇게 줄 세우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기에 이제는 좀 다양한 가치로,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도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입학사정관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과목이 혹시 어떤 과목이었는지 뭐 모르시겠죠? 저는 학생들이 잘 듣지 않는 철학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수업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제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제 수업을 잘 들어주는 학생이 굉장히 그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학생들이 철학이라는 과목을 듣지 않고 왜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까요? 바로 수능 중심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의 모습이 그렇게 고정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이 굉장히 활기차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여러 가지 전형들을 놓고 설계를 할 때 대학에서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전형을 운영하는데요. 그러기에 전형 유형별로 학교 생활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종단 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전형 유형별로 학기별 GPA 평균을 제가 몸담고 있는 시립대학교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이 가장 좀 이렇게 우수한 어떤 GPA,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정시, 기회균 등 학생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가운데 좀 몰려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제일 낮은 곳으로 정원의 특별전형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8학기 때 보면은 고른기회 학생이 GPA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한 학생 수가 좀 굉장히 적어서 조금 좀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수능 전형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GPA가 좋지 못하다는 것들은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2017학년도 신입생 전형 유형별 GPA 평균입니다. 이 자료에도 분명히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들이 높은 GPA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균 등 논술 정시,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균 등 학생들이 정시 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GP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공립학교로서 이런 기회균형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런 복지 시스템 같들이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고른 기회 학생들이 오고 있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왜 2017학년도 자료이냐? 현재 대학에서 저희가 외부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지금 2017학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2018학년도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분을 마찬가지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 3월이 되면 저희가 곧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연도별 전형별 중도 이탈 비율입니다. 중도 이탈이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수하는 학생입니다. 아니 힘들게 공부하고 대학에 왔는데 왜 또 반수를 할까요? 반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학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이제 자기 원래 능력보다 더 좀 높은 대학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학기가 마치고 바로 이제 수능 준비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수하는 학생들을 전형 유형별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정시 중심 학생들이 이 전형 중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도 이탈률이 이렇게 정시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학생들이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형의 어떤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 수능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점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점수가 굉장히 작은 차이, 그러니까는 한 문제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따라 대학의 이름이 바뀌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정시로 오는 학생들, 모든 학생이 그렇진 않으나 좀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지금 이 위치를 불안정하게 느끼고 본인의 제대로 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또 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 요소들, 그리고 이 정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인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저희가 적절한 인원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서울시립대학교만의 이야기일까? 저희가 다른 대학은 또 그럼 어떤 다른 상황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의 그 비슷한 어떤 자료입니다. 전형 유형별로 입학생 학업 성취도를 좀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2016학년도 결과까지만을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높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실기와 수능이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0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 역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형 유형별 입학생의 중도 탈락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전형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 중도 탈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실기 순으로 중도 탈락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이 중도 탈락률을 좀 어느 정도 좀 보정을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원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020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새로운 학기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주요 특징은 서울에 있는 대학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그 차이를 조금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표준 대입 전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찾아본 학생이라면은 아마 이 표는 누구든 다 한번 봤을 겁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든 대학은 이 6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 이 대입 전형 6가지 체계입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위주와 실기 위주 해서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생부 위주가 둘로 나뉘어져 있죠.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교과 성적, 그 교과 성적이 여러분들을 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대학이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여기에 면접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정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위주입니다. 네, 논술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어떤 사고력,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을 보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시험을 보고서 여러분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 논술 전형을 폐지하겠다라는 말까지도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대학들이 이 논술을 폐지할까는 조금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위주, 수능 전형이 있고요.
이 수능 전형은 오로지 수능 성적만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예체능이나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입 전형 표준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대학 가는 방법이 결국은 이 6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보통 학생이라면,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학생이라면 이 6가지 유형을 모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뭐 마치 어떤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느냐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대학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그렇게 슈퍼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강점을 중심으로 하나나 2개의 전형, 하나만 가지고는 또 좀 불안할 수 있죠. 한 2개 정도의 전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좀 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 학년도의 대입 전형 주요 특징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 모집의 인원 비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 모집 인원은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77.3대 22.7로 77대 23 정도의 비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 34만 8천 명 정도를 선발하던 것에서 2020학년도에는 34만 7천 명 정도로 약 1000명, 그러니까 968명 감소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점점 선발 인원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에서 전체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비율만큼 그렇게 같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대학 가는 문이 조금은 좀 넓어졌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전 주요 특징.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19학년도 41.4%에서 2020학년도에는 42.4%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19학년도 24.3%에서 2020학년도에 24.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무엇이냐?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교과 전형이 42%까지 높은 비율로 나타내느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보다는 좀 지역 쪽에 있는 대학일수록 교과 성적만으로 그냥 선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것을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시와 정시가 점점 구분이 뚜렷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학사정관 할 때만 하더라도 수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정시의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전형들이 다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의 이 구분이 좀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과가 42%, 종합이 24%, 약 67% 정도의 학생들을 학생부 중심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부 중심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기준으로 대학이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학원을 간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이 수시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시는 역시 수능 중심 전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약 19.9%, 올해 처음 20%로 좀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 이런 대입 전형과 관련된 정부에서의 발표와 여러 가지 대안들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1학년도에는 정시 전형이 소폭이지만 약간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은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좀 시행하지 말았으면 하는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33개 학교에서 12,0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이거를 전체 어떤 비율로 놓고 보면은 논술 선발인은 3.5%,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3.5%를 선발하는 대학 이름과 그 선발하는 인원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 실시 대학과 인원에 대한 표를 좀 한번 잠깐 좀 살펴보시면은 요 표에 보시면은 제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가 아마 요 울산대 의예 그 다음으로 아마 가장 적은 인원 142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학 보시는 표처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주로 좀 500명 넘게 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선발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 및 선발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은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서 모든 그 중고등학교를 다녀야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특별시 서울시라든가 또는 이제 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은 좀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우수 인재들이 이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여기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영향력으로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영향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와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2부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네,
자, 그럼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입 전형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은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 기준,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것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또는 그냥 책에서만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요소는 일종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대학들은 이렇게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이런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인재상이라는 용어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둘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측면으로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평가 요소, 평가 영역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업잠재사회라는 3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서류를 평가를 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딱 들으시기에 일단 학업, 잠재, 사회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벌써부터 좀 겁을 먹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제 설명을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대학 전공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그 학교가 이전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인 이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살펴보는 게 바로 학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이 될까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여러분의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과 성적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교과 성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는 이 교과 성적 1, 2등급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또 그 좀 스트레스를 받고 매몰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여러분의 그 학업 역량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등급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이미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 성적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다 내보셨을 텐데, 뭐 전 과목 기준으로도 등급을 한번 산출도 해보고, 또는 국영수 주요 과목만 빼서 또 산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학사정관들은 여기서 학업 역량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보는 모든 기준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어떤 경우에는 비슷하다, 또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주요 과목은 강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주요 과목 외의 과목들이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하나의 산술식 또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숫자로 변환하는 형태로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의 전공과 교양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지적인 토대,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만을 가지고 1등급 학생은 그러면 무조건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가고 3등급 학생은 대학 수업을 잘 못 따라갈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역시 합리적이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있는 숫자로만 나타나 있는 각 과목으로 각 교과별로 분류되어 있는 그 성적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왜 어떤 이런 변화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고 왜 이 학생은 수학과 과학 성적이 다른 과목보다 더 잘 나오고 왜 이 학생은 영어나 국어 같은 과목들이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의미들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업 역량에서는 또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성적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학생부에는 교과 학습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그 과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다양한 모습들 선생님께서 관찰해요. 기록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던 학생들이라면 우리 대학에서의 수업을 잘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 입학사정관들은 진행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지역의 어느 유명한 학교에서 1.6등급이라는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교과 성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불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라는 식의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 그 학생은 분명히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6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1.6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을 가지고 저희가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 1.6의 학생보다 2.6, 3.0의 학생이 오히려 더 높은 학업 역량을 갖췄다라고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로 수능이나 교과 전형과는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학업 역량을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역량을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까요? 이 잠재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재력은 마치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렇게 꽁꽁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요소인데 이게 나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 요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자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거나 좋은 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저를 대학만 합격시켜 준다면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량,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잠재력일까요? 저희는 사실 이런 잠재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잠재력은 근거가 있는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라는 어떤 특정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그렇다면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이 학과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이 가지고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역량들을 저희가 좀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서류만을 보고 그냥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어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고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를 추측함으로써 그렇다라면은 이런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어떤 활동,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저러한 반응들 또는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측면들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다 세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중에 특히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지원한 그 모집 단위, 여러분이 지원한 그 학부과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전공 적합성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수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아무래도 무엇을 잘하는 학생이어야 될까요? 네, 수를 좀 잘 다루는 학생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체육 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보다는 아무래도 수와 관계된 어떤 그런 동아리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의 그 학생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 역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인데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어떤 그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적이 잘 나왔느냐, 잘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도 굉장히 이 사회성이 없는 이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사회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학에 와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사회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바로 팀플 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도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팀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에서의 모든 수업들은 대부분 팀 단위의 과제가 주어지고 있고 팀 단위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플레이를 잘하는 학생이란 어떤 학생일까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죠.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서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리고 이 역할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합리적인 어떤 기준으로 의사소통을 잘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은 또 리더십을 보여주는 학생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일들을 좀 이렇게 떠안는 어떤 이런 책임감을 보이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 역량,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나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저희가 유추함으로써 이 사회 역량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중요한 특징, 아마 이제 대부분 학생들,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 알 텐데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바로 학부과별 모집단위 인재상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학업 잠재 사회 역량은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 요소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 전체적인 학업 잠재 사회를 각각의 모집단위, 각각의 학부과별로 인재상으로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해서 모든 모집단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4년째 저희가 지금 모집단위 인재상을 지금 게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 두 개의 학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 같은 경우 도시사회학과인데요. 살펴보시면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학업 잠재 사회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사회학과에서는 균형 있는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모든 대부분의 성적에 좀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학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역량이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재 역량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력을 갖추고 창의적, 혁신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학생.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도시사회학과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학과가 바로 도시사회학과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문적인 부분은 대학에 와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만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좀 잘하는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안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 안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 창의적인, 혁신적인 문제제기를 잘하는 학생을 저희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시사회학과에서의 사회 역량입니다.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토론과 실습을 통한 학습 등의 적극적인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시사회학과에서는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사회학과에서는 바로 이런 동아리, 팀 프로젝트, 토론과 실습이 대부분의 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열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는 아무래도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춘 학생을 강조하겠죠.
그다음에 잠재 역량에서는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사회 역량에서는 타인과 공동 목표를 위해 협동한 능력 및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우수한 학생,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모집 요강에 작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부터 그렇다면 이 학업, 잠재 사회 역량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평가 준거 항목에 대해서 모집 요강의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표만 보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학업, 잠재, 사회 이 세 가지에서 결국은 우리는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좀 잘할 만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학업, 잠재, 사회를 여러분의 수준에 좀 맞추어서, 그렇다라면 역으로 내가 이런 학업도 잘 갖춰져 있고 잠재 역량도 있고 사회 능력, 사회 관계 역량도 뛰어난 학생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표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의 좀 다른 대학의 평가 요소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예대 등 6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6개 대학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입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은 저희가 학업, 잠재, 사회라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6개 대학은 4개의 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4개의 평가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 학업, 잠재, 사회와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동일하죠. 그다음에 사회 역량은 인성 역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잠재 역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요소를 다른 대학에서는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바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앞에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를 기준으로 설명했던 학업잠재 사회를 가지고 다른 대학들을 좀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표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이 부분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전공 적합성에 적성과 소질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것을,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지적 호기심이 높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저희 대학으로 어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에게 보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안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명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생활기록부는 아무리 그래도 작성하는 주체는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적히든지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학생부 종합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학생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으니 지금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안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은 과도한 경쟁, 그다음에 사교육 유발 요소 항목을 정비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인적 학적 사항 관련 부분입니다. 인적 학적 사항에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인적과 학적을 통합했다라고 바로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또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저 인적 학적 사항을 계속해서 대학이 가지고 평가를 했었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개선안에 부모 정보는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부모 정보가 넘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예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자체에서 부모에 대한 정보를 없앰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입니다. 대부분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년과 크게 차이 없이 현행대로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입에 제공한 수상 경력 개수를 한 학기당 1개로, 그러니까 총 6개까지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학기당 하나이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아마 5개 정도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제공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식인지 또는 하나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상을 기록하지 못하는 방식인지 아직 좀 구체적인 부분은 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서류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좀 불만이라면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몇몇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를 너무나 과도하게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율 동아리를 1년에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볼 때 자율 동아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건 정말로 참 뛰어난 학생이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학생부를 보면은 뭐 4개에서 6개까지의 자율 동아리를 막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 동아리의 숫자가 많은 게 그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자율 동아리는 무조건 한 학년에 1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논문 활동입니다. R&E로 유명한 소논문이죠. 이 소논문은 학생부 모든 기재 항목에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제출하는 보고서라든가 짧은 어떤 그런 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의 인증 취득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대로 기재는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자격증 인증 취득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없애고자 대입 활용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봉사활동의 특기사항 역시 여기서의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러니까 자동봉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봉사활동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필요하다라면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고교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 성적 산출 방식의 개선안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아마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에는 과목 이름, 그다음에 단위수, 그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희 대학으로 정보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성취도 A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현행에서도 이 성취도 A, B, C, D는 저희 대학으로 제공되진 않았습니다. 단 석차 등급이 제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차 등급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로 과목은 여러분들의 이 성취평가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원점수와 과목 평균만 대학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에 따른 성취도와 수강자 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고등학교에서 A 등급이나 B 등급을 좀 남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각각 A, B, C의 성취도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학생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의 작성 주체는 교사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학생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생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고 바로 교사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학생부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또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인데요. 이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 2, 3번 3개의 공통문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공통문항의 각각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보면 먼저 1번에서는 학습 경험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인성 요소죠. 바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앞에 제가 했던 설명을 잘 들은 학생이라면 아마 그 관계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요. 1번 문항은 저희 시립대학교 기준으로 학업 역량, 2번은 잠재 역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은 사회 역량을 평가하는 어떤 각각의 그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지금 이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을 통합하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3번 이 인성 문항은 좀 글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대학에서 또 이제 4번 자율 문항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한 번도 이걸 바꾼 적이 없는데 독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가장 큰 의미를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밝히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를 포함한 또 이제 몇몇 대학에서는 공통적으로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라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는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 부담을 지금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저희 대학이 여러분의 어떤 글 쓰는 솜씨 또는 어떤 화려한 문장, 화려한 어떤 그 글의 구성을 보려고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했었던 다양한 활동들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구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 주로 학습 경험을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느냐, 어떤 성적을 높였던 부분들, 내가 수학을 뭐 3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 쓰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업적인 내용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했느냐, 그리고 그 학업적인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그래서 이 성적 또는 외부 활동 위주로 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던 활동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 또는 내가 정말로 여기서 의미 있게 했던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행평가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은 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부분 근데 학생들이 이 3번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쓰느냐, 저는 착해요, 저는 이뻐요, 잘 나누어줘요, 잘 베풀어줘요 라고 하는 사실 좀 크게 의미 없는 부분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 또는 본인이 리더십을 좀 발휘했던 부분 또는 봉사활동을 좀 더 이렇게 집중했던 부분을 위주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자율 문항인데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입니다. 근데 지원 동기를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쓰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점수 위주로만 전형을 진행했던 이전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왜 대학에 오는지, 왜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화려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모집 단위에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 작성 팁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따로 독립적으로 그냥 무조건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근거를 가지고 기반을 해서 모든 것들을 작성해야 되고요.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잘한 합격한 어떤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는 것도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으니 그 부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나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솔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평가 방식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변보다는 자신에게 주목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살펴보시고 너무 어려운 것, 남에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찬 겨울방학 보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